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16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차장검사,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서 몇 달 전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검찰 고위 인사가 최근 기자들과의 송년회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했지만 검찰은 경고만 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은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조간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영국인이 런던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삭발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는 한국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한국의 철도 노동자들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삭발을 했습니다. 이날 삭발식에는 한국 동포들도 참석했고 직접 삭발을 해준 사람도 한국 동포였습니다. 런던에 거주하는 동포 김라영 씨를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를 새로 꾸렸습니다. 김한길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와 호남 인사를 중용했다는 평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신임 추진위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민주당이 당직 개편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지도부 개편,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대변인을 맡게 된 한정혜 의원 만나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여권 내 대표적인 앙숙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남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죠. 지난 2010년 당 대표 경선 때는 공방 와중에 개 짖는 소리까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 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jeju.daum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리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 담고 있는지 조간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오늘 한겨레부터 보겠습니다. 네. 6면에 이 기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 이 교육부의 이런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런 총체적 풀 서비스는 아마 전대미문일 겁니다. 친일 독재 미화와 무더기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해서 통과시킨 뒤 교육부가 거듭 수정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정말 교학사의 이런 목불 인견의 이런 조치들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개 종류 최종 승인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보급 예정 이런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달 10일입니다. 최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소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13일 며칠 전이죠. 또다시 교과서 수정을 허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논란이 됐던 문제가 전부 해소됐다 했는데 수정을 왜 또 허용하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이번에는 최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번 13일에 말이죠. 이 완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료. 자, 수정 보완 완료. 그러더니 인쇄에 들어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인쇄에 들어가면 더 이상의 수정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최종, 완료. 이 표현을 써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네. 교학사가 배포한 책은 최종본이 아니고 견본이다. 아니, 인쇄에 들어갔다면서. 최종본이 아니고 견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300건이 넘는 근현대사에서만 300건이 넘는 그런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직후에 이거는 최종본이 아니라 견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정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쯤 되면 감사원이 감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사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기, 도를 넘는 이렇게 챙겨주기. 이거는 당연히 이 감사 대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참여정부 때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금성출판사의 금성교과서를 참여정부가 막 계속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라 이렇게 해서 봐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감사가 아니라 이거 특별검사 도입해가지고요. 감사가 아니라 검사로 이제 해야 된다. 그 교육부, 이 박근혜 정부 그 국어사전에는 좀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최종 또는 완료 다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겠습니까? 저는 막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장이라고. 교학사가 배포한 책 최종본이 아니고 견본이라고 했죠. 네. 막장본이죠. 자, 이런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은 눈치 볼 사람이 없다면은 다 채택하겠죠. 하지만 눈치 볼 학생과 학부모라는 교육 소비자 그 주체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들이 채택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원 노조 놈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양철호 교학사 회장이 교원 노조 놈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원 노조 놈들 때문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이 교육 소비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고등학교도 지금 이렇게 채택을 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한 기사가 경향신문 12면에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올해 한국사 과목을 가르치는 전국의 1794개 고등학교 중에서 지난달 30일 선정시한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선정시한까지 교과서를 정하지 못한 47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한 개 학교는 교과협의회도 열지 못했고요. 한 개 학교는 내년 2학년 과정으로 교과서 선택을 늦췄고요.
45개 학교는 1월 중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었거나 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국사 교과서 선정은 역사 교사들이 논의해서 3개 종류를 추천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검토 승인 자문을 거쳐서 학교장이 확정되는 그런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다 털어봤더니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계속 수정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만 초래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2순위로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도 있는데 결국 이 학교들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교학사의 교과서를 봐주는 교육부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처가 계속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혼란이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조한경 전국 역사교사 모임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별 문제 없이 교과서를 순조롭게 채택했는데 교육부가 한국사에 대해서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 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무슨 얘기냐? 교육부가 해당 학기 6개월 전까지 교과서를 주문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꾸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교학사 교과서에 이런 그 오류 논란이 잦아드는 그 순간까지 교과서 채택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어요? 이러니 뉴욕타임스가 박근혜가 결국에는 이 교학사 교과서를 오류투성이고 왜곡투성인 교학사 교과서를 강제로 이제 가르치게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욕타임스 사설이 뭐가 틀립니까? 제 말이 노중면 단장의 말이죠? 아무 코멘트가 없으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요. 예. 네, 다만 지금 말씀대로 예. 정부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 보면 예. 의심해 볼 곳이 한 곳밖에 없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그의 의중이 아니면 정부가 이런 여론의 역풍을 맞아가면서 이런 무리수를 둬가며 네. 최종 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겠는가. 예.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염수정 그 추기경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 중앙일보가 정진석 기존 추기경과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자,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일보의 편집 방향을 따져본다면은 염수경 대주교가 이제 추기경이 정의구현 사재단을 힐난하는 그런 내용조차도 제목으로 뽑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정의구현 사재단을 이제 궁지에 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편집에 담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 제목 뽑은 걸 보면은 통합 강조한 추기경 하느님 앞에선 내 편, 네 편 없어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조선일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추기경의 멘트가 이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의를 갖고 대화하며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 교계, 천주교계 내의 그런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을 치탄하거나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내용조차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아예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가 비춰질 말들을 침소봉대했던 조선일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경상북도 국회의원들이 전남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요. 여야의 그 영호남 의원 20명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경북 의원은 가슴이 벅차다라고 했고 전남의 의원은 우리도 뭉클하구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20명의 의원은 3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것도 보면은 말이죠. 상당히 이 통합을 강조하는 이런 뉘앙스를 조선일보는 담고 있습니다. 네. 오면에 그 정치면이거든요. 크게 다뤘습니다. 제일 큰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네. 자, 그리고 사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내세웠으나 지금 국민 대통합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도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인 박 대통령이 진심을 보이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릴 것이다. 이런 진심이 자꾸 교환되면 지역 갈등이 녹아내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세 개의 기사를 연이어서 묶은 것은요. 어제 그 국민TV 라디오 김종대 정옥 씨의 진짜 안보에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 대행이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하신 말씀이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조선일보 고위급 인사가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성근 전 대표 대행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통일과 관련한 기획들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흡수 통일은 안 되고 이 통일의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끼리 그냥 살지 뭐 통일을 왜 번잡하고 돈 많이 들게, 이게 아니라 통일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 변화, 그 저간의 정치적 계산이 어떻건 간에 조선일보의 그런 선택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가 다가왔구나. 계속해서 이렇게 종북 프레임으로 편가르기를 하다 보면은 이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는 큰 문제인식, 현상인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여성 연예인 이모 씨의 청탁을 받고 병원장으로부터 얼굴 성형수술 피해 보상금을 받아준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모 검사는 이모 씨에게 현금 등 1억 원가량을 빌려주는 등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런 친분을 바탕으로 이 전 검사가 이모 씨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병원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대검은 파악하고 있는데, 자,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이게 12면에 실린 기사인데 이렇게 기사가 리드문이 마무리가 되는군요. 이 전 검사와 이모 씨는 미혼이다. 둘이 사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이런 얘기까지 쓸 필요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 12면에 있습니다. 사파도 좀 인상적이고. 사파, 예. 검사가 이 여자 연예인을 품에 안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병원장에게 호령하는 사파네요. 네. 근데 이 끌어안는 여자 연예인과 이 검사 옆에는 이 하트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둘이 사귄다는 얘기인가요? 참. 이건 참 조선일보 수준입니다, 이게. 예. 서울신문 3면으로 가보면은, 참 괜찮은 기사입니다. 서울 초등학교 학생 6학년 자치구별로 비만율을, 분석했는데요. 비만율을 분석했습니다. 재정자립도 1, 2위인 서초와 강남의 아동 비만율. 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율이 높은 곳은 어디냐? 금천구와 강북구인데, 금천구는 재정자립도가 12위, 강북구는 재정자립도 24위입니다. 그 잘 사는 동네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비만의 그 위험이 적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런 지역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 비만의 위험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정크푸드 유혹에 빠졌고요. 규칙적인 그런 운동도 이제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규칙적인 운동도 경제 수준에 비례하거든요. 자, 이것이 자신감을 상실케 하고 또 왕따를 부를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서울신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비만이 잘 사는 사람들의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예. 하여튼
저도 비만이긴 합니다만은. 비만 양극화라는 표현도 등장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의 오늘 기획기사, 이거 참 오늘 수음이 양가 중에 술을 주고 싶은 기사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아니요. 이거는 사실 국제적인 문제기도 해서. 예. 제가 꼽은 건데. 네,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예.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 사건 이후. 그러니까 어뢰 공격으로 폭침됐다고 세계일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안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대잠 전력 강화를 외쳐온 군 당국이 차기 해상 초계기로 미 해군이 2009년에 퇴역시킨 바이킹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S3B 바이킹인데요. 자, 이것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군 관계자가 미국 측에다가 3SB 바이킹에 탑재된 노후 장비를 최신형으로 곧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는데 최근에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다. 라면서 이에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올 상반기 안에 3SB 이 바이킹을 차기 해상 초계기 기종으로 결정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퇴물 초계기를 도입하겠다. 예. 네. 이 기사에 보니까 일각에서는 천안함 벌써 잊었나 실망 이런 반응이 있다고 기사에 담겨 있군요. 한 군사 전문가네요. 보니까. 네. 예. 군이 정말로 천안함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예. 퇴물 초계기를 도입한다. 한겨레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신문이 다 일면에 다룬 기사이기도 한데요. 청년 고용률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요, 2010년 뒤 3년 만에 8%대로 이렇게 높아지게 된 건데요. 70% 고용률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셈입니다.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이 전체 고용률도 정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 기사 주목되네요. 동아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데이터 사용으로 인터넷망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포털 및 콘텐츠 제공업체에 높은 망 이용료를 물리고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미국에서 열렸는데 동아일보는 한국에서도 유무선 인터넷망 제공업체와 콘텐츠 제공업체 간에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주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이제 풀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터넷망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그만큼 비용을 치르라는 의미인데 한국에 적용한다면 KT와 SK텔레콤 같은 망 사업자가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 업체의 망 사용료를 더 물리고 이를 거부하면은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앞으로 쓴 만큼 비용을 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논의가 계속 진전이 돼서 결국에는 이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인터넷도 종량제를 시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꼼수에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자, 기사 2개가 남았는데요. 예.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여자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 추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면 기사인데 이 기사 바로 위에 기자 칼럼이 실렸습니다. 한겨레 김원철 기자가 쓴 칼럼인데 자, 손모 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회식하다가 여자 검사 2명에게 뽀뽀해달라고 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모 검사는 2011년 1월에 실무 수습 중인 여성에게 강제로 이렇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면직 처분을 당했고요. 넉 달 뒤에 박모 검사는 노래방에서 여성 2명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했다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이른바 부산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에 확립된 성추문 엄벌 기조. 그런데 여 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신체 접촉도 했던 이런 이진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도 아니고요. 대검 감찰본부장의 경고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징계가 아니고요. 징계는 이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인데 이 경고는 징계의 아랫단계인 그런 조처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처한 이유를 두고 감찰위원회가 그렇게 의결했다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아니 그런 감찰위원회가 감찰위원회가 감찰위원회 말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그런 검찰이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서 감찰위원들이 아무런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감찰위원회 뜻을 따랐다고? 이런 그 검찰의 이중적 태도 그리고 성추행 검사를 봐주는 결국 이게 그 정권 코드에 맞는 검사는 보호하겠다라는 권력의 의지와 무관한가라고 따져봤을 때 할 말이 없을 검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예.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대12 기사인데 네.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습니다. 철도 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거짓말 축에도 안 끼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8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좋은 후보들이 나와서 우리 경기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과거 막말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떤 소설을 아무개와 상관계 맺는 이야기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땡땡 문수라는 오명도 얻었습니다. 이 소설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심청전, 2번 춘향전, 3번 저자가 이것이 소설이라고 밝힌 만큼 파리의 나비 부인, 4번 장화홍련전.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建议当前序列중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와 남북문제 전문 기자인 황준호 기자 출연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고 나섰군요. 한미 키 리졸브 훈련하고 독수리 연습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위원회 조평통이 핵 전면 대결전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면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키 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은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열리는 대규모 훈련이고 매년 한반도 긴장의 이유가 되어왔습니다. 북한은 이 두 훈련에 대해서 핵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포문을 열면서 긴장이 고조되면은 그 책임은 한국과 미국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수를 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벌써 시효가 끝난 건가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관계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측의 신년사 그리고 남측의 대통령 기자회견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남북이 모두 관계 개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각자가 생각하는 관계 개선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 이게 대체로 한 1월에 이런 일도 이루어지고요. 그러다가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해서 서서히 이제 사전 말싸움을 시작하고 실제로 2월 말에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물리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악순환의 시작이 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1월 말부터 3월 초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작년 말에 했었는데 3월 말까지 늘 나타나는 패턴을 안다면 이건 새로운 전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여유 있는 남쪽에서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올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낮고 또 그러다 보면 상황이 더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예. 네, 특별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방침, 정책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의 팩트를 좀 모르시는 것 같은 발언이 눈에 띄어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일째 장관은 남북관계의 로직, 논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하고 금강산 문제가 과거 정부에서 세트처럼 돼 있는데 그게 왜 세트가 돼야 되냐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좀 이 말씀은 팩트가 좀 다릅니다.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하고 세트였다고 하면은 쌀, 비료, 대북 지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산가족 상봉을 딱 2번 했는데요. 그때도 금강산 관광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관광 재개가 안 됐어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고 그래서 명확히 이게 세트다라고 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거를 통일부 장관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미국 법원이 좀 눈에 띄는 판결을 하나 내놨군요.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이었어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로 뽑아봤습니다. 우선 망 중립성이라는 게 뭔지를 짚고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망 중립성이라는 거는 인터넷망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형태를 안 따지고 그거를 만들거나 또 소비하는 주체를 차별 없이 취급해야 된다. 이런 원칙입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네이버 이런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요즘에 용량이 엄청 큰 데이터를 많이 올리면서 한국의 KT라든지 미국의 버라이즌 또 AT&T 이런 통신업자들이 그런 업체들한테 그런 콘텐츠 제공업체들한테는 더 많은 돈을 물리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망 중립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망 중립성을 부정하는 판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그저께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연방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망 중립성 규정은 망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관리 권리를 침해하는 걸로 법에 위배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방통신위원회, 이건 정부기구죠. 연방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한테 엄격한 가격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게 바로 망 중립성의 원칙을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통신업자들이 콘텐츠 업체한테 돈을 차별해서 물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돈이 많은 대형 콘텐츠 업체, 네이버 같은 대형 콘텐츠 업체한테 유리하고 반대로 신생업체들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업체가 망 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제 판결 후에 미국에서 사용자 선택과 온라인 혁신을 위한 중요한 보호망이 사라졌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예. KT가 이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네이버 같은 사업자들이 될 수도 있고, 예. 여기에 돈을 사용한 만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네이버 같은 업체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고, 근데 중소 인터넷 업체들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일반 우리 그 소비자들도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예. 결과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군 컴퓨터에 스파이 프로그램을 심어놨어요? 예.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2008년부터 중국 군부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컴퓨터 10만여 대의 스파이웨어, 중요한 정보를 빼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거 역시 전직 CIA 계약 직원 스노든이 폭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인데요. 네. NSA는 USB 메모리 카드라든지 아니면 초소형 전자장치 이런 것들을 써서 어떤 감시 목표가 되는 컴퓨터에다가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왔습니다. 나이트 스탠드라고 불리는 원격 전파 조종 장치를 이용해서 이게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됐어도 정보 수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정보 수집을 한 후에는 그 컴퓨터에 사이버 공격 같은 것을 해서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네. NSA, 뭐 이번에도 NSA, 미국 예. 국가안보국 얘기군요. 네. NSA에서 S가 뭐 스파인가 봐요. 원래 시크릿인데요. 보안인데요. 네. 네. 자, 뭐 이런 추측은 뭐 이런 안보, 정보기구가 스파이 노릇한다는 것은 뭐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군부대를한테 해킹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NSA의 문서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 말고도 이란의 핵시설에 들어가는 부품에다가 스톡스넷이라는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다라는 게 이제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었는데 스노든 문서로 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그동안 어떤 정보기관도 하지 못했던 방대하고 정교한 침투다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전례 없는 감시의 통로, 윈도우를 만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아마 다시 한번 항의가 있을 것 같고 상당 기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권고했던 40여 개의 NSA 개혁안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밝힐 걸로 알려주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 개혁안 중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이용해서 사이버 감시를 하는 행위, 그리고 또 몰래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방법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지켜보는 기술, 이런 것들의 개발을 제약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거를 과연 선택할지 이번 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랑스 경우 뭐 일반 여론도 그렇고요. 언론들도 정치인의 사생활 부분에는 너그럽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관행이 좀 바뀌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올랑드 대통령이 공식 동거녀를 놔두고 가예라는 배우하고 사귄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랑스 언론들이 정치인 사생활과 관련된 침묵의 관행 이런 것들을 깨고 있습니다. 그저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첫 번째 질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거를 써야지 신문이 잘 팔린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력 감시 차원에서 질문을 이제는 좀 침묵을 깨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프랑스 언론들 기자들은 조금 불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을 했던 르피가로의 기자는 프랑스 탐사보도의 선구자로 유명했던 언론인 알베르 롱드로라는 언론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트위터에다가 알베르 롱드로 나를 용서하시라 이런 트윗을 날려서 이 사생활 보도를 불명예로 여겨왔던 프랑스 언론인들의 어떤 복잡한 심경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프랑스 언론의 수준이죠. 예. 네, 이런 사생활을 캐는 것 자체도 탐사 보도와는 맥이 다른 것이라고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런 걸 물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기자회견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BS 라디오에 나온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제가 이제 출마를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가 또 출마하겠다고 나섰어요. 전 대표 두 사람이 대선 앞두고 경남지사 자리를 두고 다투는 거는 모양새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래도 뭐 제가 양보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때 양보를 했거든요. 네. 이 인터뷰 후에 KBS 라디오에 나온 홍준표 경남지사. 지난번에 우리 안상수 의원이 양보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까? 네. 이게 무슨 서로 나눠먹기 하는 거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점잖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죠. 네. 나오시려면 나와서 이제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경선으로 붙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선 여부도 그렇습니다. 참 그렇네요.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2010년 한나라당에서 벌어진 이른바 개싸움을 짚어보면 짐작되는데 2010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와 안상수 후보의 설전. 한 신문에서는 연예인 운동선수만 병력 기피하냐, 유명 정치인도 더 심하다. 이런 제하에 안상수 후보님을 병력 비리 종합 백화점 1호까지 지금 했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병력을 기피했으면 제가 검사로서 임명이 됐겠습니까?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12년간 기피했다고 어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2년간 기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피했다고 허위사실을 막 얘기하고 이 텔레비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기피했다는 거는 그 서류에 기피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기피로 보는데 고의적인 기피의 경우에만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지 정말 영장을 받지 못해서 했을 경우 그런 기피는 그런 기피를 안 봅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제가 한번 안상수 후보님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화두가 화합입니다. 그리고 당내 화합이고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데 안상수 후보님도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9일자 조선중앙일보를 보면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하실 때 그 옆집에 개가 짖는다고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옆집 사람과도 개소리 때문에 화합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묘한 것도 조사를 했네요. 이거는 다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 애가 고3입니다. 근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개를 10마리 키웠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지 애가 입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최근 한 영국인이 런던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준 이는 한국 동포였다고 하는군요. 런던에 거주하는 재영 동포 김라영 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시지요, 거기는? 지금 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네. 자, 지난 9일로 알고 있는데요. 주영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삭발을 한 칼슨 링우드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이죠? 예, 칼슨 링우드 씨는 영국의 철도 해운 운수 노조 집행위원이시고요. 네. 이분이 이제 지난 12월에 이제 철도 노조 파업 시에 국제운수 노련이라는 단체 1차 대표단으로 네. 한국에 방문을 해서 철도 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도 참가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럼 그 철도 해운 운수 노조, 영국의 이 노조는 우리나라 철도 노조와 비슷한 조직인가요? 그렇죠. 철도 노조와 비슷하고 이제 해운과 운수까지도 포함된 노조고요. 네. 한 8만 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가장 큰 운송 노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운수 노조 연맹이라는 곳에도 가입되어 있고요. 네. 영국에도 민주노총과 비슷한 성격의 트레이드 유니언 콩그레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별 노조에 해당하는군요. 그 산업별 그렇죠. 노조.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칼슨 링우드 그 집행위원이 삭발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그리고 그 삭발의 명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날 집회에 이제 참석하셨던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현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이제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네. 민영화 반대를 하시는데요. 칼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2월에 철도 노조 파업 지지 창국을 갔을 때 한국의 노조 의원들이 삭발식을 하는 거를 봤다고 해요. 근데 네. 그러면서 그 삭발의 의미를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인지를 많이 물어보고 많이 알게 되면서 이번 집회를 기억하면서 한국에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지지하고 연대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자 삭발식을 감행한 거라고 합니다. 네. 영국에서는 이런 삭발 문화가 거의 없죠. 그렇죠. 투쟁을 위한 삭발 문화는 없는 거죠. 본인이가 헤어스타일로 삭발을 하시는 경우들은 있는데, 예. 그것도 개인의 취향이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무슨 취지를 가지고 삭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김라영 씨께서는 언제부터 영국에 사시게 됐습니까? 제가 이쪽에 거주하게 된 거는 한 1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혹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서무과에서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칼슨 링우드 씨 삭발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혹시 미용사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어떤 계기로 어떤 계기로 삭발식에 참여하게 됐어요? 예, 저하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집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이제 손팻말 같은 걸 만들어 오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가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때만 해도 삭발식이 있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간 상황이었고요. 네. 도착해서 이제 삭발식 준비를 하시면서 다른 건 다 준비해 오셨는데 삭발해줄 사람을 못 찾아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을 하게 돼서 삭발을 하게 된 거죠. 네, 현장에서 그 삭발 기기를 잡는 그 자원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칼슨 같은 경우 다 준비를 직접 의자랑 미용 기계를 직접 들고 오셨는데 직접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해주실 분을 찾지를 못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날의 그 삭발식은 철도 해운 운수 노조, 영국의 이 노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칼슨 링우드 씨 개인 차원에서 했던 일입니까? 이거는 영국 철도 해운 운수 노조와 네. 그것이 소속돼 있는 이제 운송 노조가 있습니다. 네. 국제 운수 노련이 기획을 한 거고요. 네. 이분은 이제 그쪽에 소속된 노조원으로서 그리고 집행위원으로서 참가를 하신 것이고 그 기획을 하면서 삭발하실 것을 결정을 하신 겁니다. 네, 이게 개인 차원의 일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삭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개인의 의지였던 거고요. 네. 런던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삭발식, 그러니까 거리에서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현지 네. 분들, 영국 분들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봤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든가요? 그냥 멈춰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표정들이 많았고요. 네. 그때가 굉장히 이른 아침, 그러니까 출근 시간 바로 전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대사관 쪽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켜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 가신 지가 한 15년 정도 되셨으면 1990년대 말쯤 되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영국에서 철도가 민영화되고 몇 년 뒤인 것으로 아는데요. 예. 네, 혹시 영국의 철도 민영화 그 이후의 변화, 민영화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닌데요. 네. 이번 한국의 철도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저도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화가 된 지 작년에 딱 20년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큰 데모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 사고가 많아서, 여기 사람들은 이제 민영화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가요? 일단은 이제 1993년에 민영화가 시작된 후로 99년까지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고요. 그때 38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6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낸 큰 열차 사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2000년에는 또 4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굉장히 큰 열차 사고가 또 있었고요. 네. 이런 반복적인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영리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영리를 먼저 생각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네. 지금 그럼 영국의 철도 해운 운수 노조와 같은 이 노조 단체에서는 그 민영화를 다시 공영화로 돌려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요? 그런 움직임은 지금 많지는 않고요. 근데 네. 민영화된 이제 철도 체계 하에서 그 기업의 부실 경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민영화가 된 후에 한 철도 노선이 그 민간 자업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 때문에 지난 2009년에 공유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 공유화된 이 철도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흑자가 나거나 좀 운영이 잘 되면 정부에서 다시 민영화를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민영화 반대 운동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죠. 네. 네. 그때 한국에서는 뭐 방문 사실 또 국빈 방문이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어느 정도로 보도를 했었죠? 그 국빈 방문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BBC에서 사전 인터뷰를 했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게 BBC에 한번 소개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BBC에서 하고, 이제 다른 매체에서 방문을 소개는 했지만, 네. 한국처럼 대대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참석을 했지만, 대부분 그 영국 왕실 소식의 일환으로 몇 차례 보도가 됐지 네. 정치 사회 이런 쪽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일정 정도로 소개가 됐군요. 그렇죠. 네. 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런던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 동포들께서 예. 주최하신 집회가. 그 집회 제안자가 김나영 씨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개인적인 사회에서 그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유럽 순방,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앞두고서 영국에서 시국선언을 하신 분들한테 이 점을 이제 논의를 드렸어요. 토의를 통해서 네. 집회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파리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솔직히 파리 김진태 의원 발언 사건 때문에 런던 집회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요. 네. 파리하고 런던이 릴레이 형식으로 같이 집회를 진행한 거였습니다. 네. 지금 그 런던 교민 사회가 다른 나라에 예. 비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소원하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맞는지요? 제가 느낀 바로는 좀 그렇습니다. 특히 영국에 오래전에 정착하신 교민들일수록 그 보수적인 경향이 굉장히 짙으신 경우가 많고요. 네. 또 그러한 분들일수록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한국의 뉴스를 찾아 읽고 네.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문제가 그분들은 공영방송이나 조중동 같은 이렇게 좀 약간 그 정부에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더 보수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인내를 갖고 소통해 주시고요. 네, 국내 네. 문제에도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국민 TV를 통한 한국 소식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국에 살고 네. 계신 재영동포 김라영 씨였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민주당이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호남 인사들이 중용된 점, 그리고 당직 개편 발표가 안철수 신당 측의 중요한 발표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세력의 이른바 호남 각축전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당직 개편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대변인을 맡게 된 한정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제1야당의 입이 되셨습니다. 네. 책임이 무거우실 텐데요. 희망했던 당직인지요? 희망했던 당직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주어진 당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당직 개편 한마디로 김한길 친정 체제가 강화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언론에 나오더군요. 네. 동의하시는지요?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당내에서 이번에 그 당직 개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진용의 재편성이다. 그런 준비 작업이다고 봐주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호남 인사들이 많이 중용됐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맞습니까? 수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여러 가지 당직 인사 내용 중에서 정준환 최고위원의 등장.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균환 최고위원님은 그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가진 맥을 잇는 분이시고요. 네. 또 경륜도 있으시고 또 당시 민주당 내에서 혁신 그룹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선거를 실질적으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발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에서도 나왔고요. 네. 이른바 햇볕 정책 수정론. 네. 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우선 수정이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 함의가 아주 이제 작게 볼 수도 있고 아주 크게 볼 수도 있고 한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계승 발전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방식으로의
변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이 이제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거론, 뭐 이것과 맞물려서 민주당이 조금 더 우클릭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더군요. 혹시 이런 그 북한 문제와 관련된 당의 입장의 변화가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좀 있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당 내부에서는 그런 그 움직임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안정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당대표께서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당 내에서 충분한 내용적 검토, 논의, 흔히 말해서 당내에서 전문가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과의 검토가 없이 그 신년 기자회견 때 발표를 하시는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정제된 방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언론 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오해 섞인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인데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당내 갈등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햇볕 정책하면은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언뜻 떠올라요. 네, 올해 중진이시기도 국민의 하고요. 정부부터 그렇죠. 네. 이 그 햇볕 정책과 관련된 일부 방향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박지원 의원 측과도 사전에 조율이 된 내용입니까? 그럼요. 원칙을 이제 박지원 전 대표께서도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의 3대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네.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북을 해치거나 흡수 통일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원칙에 기초해서 시대 상황과 국민의 의식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당일 때 추진할 수 있는 햇볕 정책의 내용적인 부분과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에다 촉구를 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 부분들 그런 것에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남북 관계 관련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 통해서 이른바 통일 대방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통일과 관련된 기획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인 것 같고요. 특히나 통일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과 여당 또는 이제 일부 통일론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보면 그 흡수 통일이라든지 또는 무력 통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여러 다양한 통일의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그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통일이 정말로 국민적 염원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정말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지 통일이 되었을 때 경제적 부수 효과만을 극대화해서 어떻게 보면 환상 어린 통일론을 심어주는 것은 좀 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도 소독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했지만 실제 통일이 되었을 때 부대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것을 깨 나가고 확보해 나가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독일의 사례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한 대응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냥 통일 대방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특히나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햇볕 정책론하고 또 비교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흡수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부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장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무력 통일론과 같은 그런 언급을 살짝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국정원장이 가지는 그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발언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심중 이렇게도 또 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애초에 출범을 하실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이라고 하는 틀거리를 만들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흡수 통일이라든지 국정원장의 그런 통일을 위해 죽을 각오 이런 식의 발언 이런 것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고 정제된 발언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선거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네네. 네. 근데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공을 들이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김부겸 전 의원이요. 네. 혹시 야권의 통합 후보, 범야권 통합 후보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김부겸 전 의원님, 김부겸 전 최고님은 아직은 민주당 당원이시고요.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나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야권 전체의 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지금 아직 김부겸 전 의원께서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네. 들어오시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네. 안철수 의원 측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도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새정치 부분과는 약간 맞지 않기는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인물을 빼내기 방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인사를 밖에서 빼가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논란을 촉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봤던 네. 범야권 후보 또 지역적인 특성 이런 변수들이 결합이 되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는군요. 가능성은 있다고 봐지죠. 네. 그러나 범야권 후보의 출현과 관련한 것은 역시 저는 국민적 공감대와 요구가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야권 연대라고 하는 큰 틀을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런 요구들이 해당 지역에서의 아주 큰 충만한 그런 요구가 있는 지역이 충분히 또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부름에 대해서는 전 정치권은 화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여론의 지형의 변화 그리고 국민적 요구,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그런 가능성은 저는 닫을 필요는 없고 열어놓고 논의를 할 준비는 저희나 안철수 의원 측이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철수 의원 측에 합류한 윤여준 위원장이요. 네. 네. 최근에 서울시는 양보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네. 네. 서울시의 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의 후보와 새누리당이 경합할 경우에 선거 구도가 좀 어지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철수 의원 측도 네.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천명을 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적으로 양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봐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 역시 과연 서울 시민들께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그렇게
다 후보를 냈을 때 필패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오히려 천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답을 하는 것이야말로 새정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지금 시민 여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한명숙 후보가 나오셨을 때, 네. 기존 언론들이 봤던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그 경쟁이 안 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표를 열어보니까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접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이른바 박원순 시장 대세론. 네. 이것 때문에 3자 대결을 해도 박 시장이 된다. 이런 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3자 경쟁 구도로 갔는데 보수 결집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여당이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는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의 지형을 좀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지 3자 구도가 되어서 저는 야권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희박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서 저희가 답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 측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3자 대결에서 박원순 시장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고지고대로 안 보시겠다, 경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측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창구, 민주당 내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글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식의 대화든지 저는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송호창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당에 있다가 가신 분이기도 하시고 예전에 민변에 계실 때부터 연락을 취하고 계셨던 친한 당내 인사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분들은 연락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내세울 캐치프레이즈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는지요? 아직 그건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전략 단위에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전략홍보위원장님도 선임이 되셨고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어쨌든 민생을 기본으로 한 국민과 함께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이기 위한 노력들을 담아낸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새 대변인을 맡게 된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감히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보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보의 역사. 오늘은 지난해 11월 중앙일보가 보도한 가야 보물 90일간의 슬픈 귀향이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중앙일보의 그 가야 보물 90일간의 슬픈 귀향이라는 기사는 가야 금동관에 관련된 보도였죠? 예,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작년 11월 21일자 일면 톱기사였는데요. 예. 그 1965년에 한일조약 때 차관을 대가로 이제 반환용을 포기했던 그 신라시대 부부총 유물 가운데 이제 67점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90일 동안 경남 양산 유물전시관에 전시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부부총은 6세기 신라시대 귀족 무덤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도구를 해서 일본으로 가져갔던 거고 잠깐 한국에 빌려와서 전시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일보가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부부총 유물 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금동관을 강조했는데요. 네. 이 금동관은 한국에서 출토된 유물이지만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빌려다 전시하고 있다. 내년 1월 12일 이후엔 도쿄 박물관에 돌려줘야 하는 신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취지는 도굴돼서 해외에 나간 유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져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야 보물 90일간의 슬픈 귀향이라는 기사 제목은 우리 유물임에도 우리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 있고 그것을 잠깐 90일 동안만 빌려서 전시를 한다. 그래서 슬픈 귀향이라는 제목을 썼군요. 예, 맞습니다. 이 기사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오보였습니까? 그 기사의 핵심이 이제 금동관의 슬픈 귀향이었는데 네. 이 금동관이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쿄 박물관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고요. 그해 4월에 양산유물전시관 개관 당시부터 있었던 레플리카, 즉 복제품이었습니다. 진품은 일본에서 가져오지 못했었고요. 당시 이제 전시관에서는 관람객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 복제품 설명표에 이제 복제품을 뜻하는 R자를 이제 마크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기자가 일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착각해서 금동관을 마치 진품처럼 묘사해 오보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보를 인정을 했는지요? 일단, 해당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제 가장 당황했던 쪽은 전시관 쪽이었는데요. 예. 이제 당시 전시가 확정됐을 때 기자들에게 금동관의 경우는 진품을 못 갖고 왔다라고 알렸고, 그래서 지역신문에 이제 관련 보도가 이미 나갔었는데요. 그러니까 보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못 가져온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진품이 안 왔는데 왜 진품이 나온 것처럼 보도가 나왔냐라고 해서 전시관 쪽에서 이제 중앙일보 쪽에 이제 오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럼 인정을 했겠군요. 당시 이제 그 전시관 측에 따르면 그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자기가 미처 몰랐었다 이 부분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음날 이제 기사가 나간다고 했는데 다음날 기사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기사였죠? 다음날에는 제목이 이랬습니다. 가야보물 슬픈 귀국 전시회, 더 슬픈 건 모조품 금동관이란 내용이었는데요. 오보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전시관 쪽에서 특별 전시용으로 금동관을 빌려오지 못하고 국내에서 만든 복제품을 대신 전시 중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한 것인데요. 이게 뒤늦게 알려진 게 아니라 그 중앙일보 기자만 본인만 뒤늦게 알았던 부분인데 마치 이제 전시관 쪽에서 모조품을 복제품으로 속여서 전시를 했다는 식의 뉘앙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뒤늦게 알려졌다고 그랬어요? 예. 그 전시관 측에서 연락을 했을 때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했던 기자, 바로 그 기자가 쓴 기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 신문들이나 지역 언론이나 전시관 측에서는 이 두 번째 기사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내놨습니까? 네, 되게 황당했다는 반응들이었는데요. 경남 지역의 한 지역 일간지 기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중앙지의 권력이 심하다지만 이런 수준의 기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지역 기자들은 일본이 금동관을 안 주겠다고 해서 나머지만 가져온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일보가 이제 전시가 시작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뒤늦게 취재를 했는데 이 전시관 입구에 있는 화려한 금동관 모조품을 보고 이제 진품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보도는 착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취재가 부실해서 나왔던 오보였던 거고요. 문제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오보가 확인된 이후에 오보를 인정하기는커녕 마치 뒤늦게 알려진 것처럼. 그러면 전시관 측, 지금은 뭐 양산 시립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꿨더군요. 그 박물관 측에서 좀 항의를 받거나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신용철 양산 유물전시관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는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셨고요. 주요 언론사인 만큼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 보도를 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독박을 씌우듯 보도했다라고 토로하셨습니다. 참, 혹시 기사를 쓴 기자와 취재를 만나보셨습니까? 만나지는 못했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느냐, 뭐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다음 날에 또 그 오보를 인정하지 않고 전시관 쪽을 좀 더 이제 해명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시관 쪽을 압박하는 그런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는데 그 배경을 여쭤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 뭐 보도에 틀린 내용은 없다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가 시작된 그 10월 중순 무렵부터 보면 이 기사를 찾아보면 금동관은 가져오지 못했다는 보도를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전시가 끝난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중앙일보 쪽의 정정 보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오보가 확인된 뒤에 쓰인 두 번째 기사 첫 문장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자 보도였고요. 기자는 차상은 기자군요. 경남 양산 유물전시관이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 부부총 금동관을 특별 전시용으로 빌려오지 못하고 국내에서 만든 복제품을 대신 전시 중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뭔가 속였다라는 의미까지도 읽힐 수 있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문장인데 이걸 오보를 덮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내놨다는 거는 기자 윤리, 언론 보도 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보도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쯤에 프레스룸을 열어서 이제 금동관은 가져오지 못했다고 이미 공지를 했었는데 이 중앙일보 기자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꾸며낸 다음에 오보로 드러나자 또다시 꾸며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해도 사실 할 말이 없겠군요. 그런데 이 오보가 다른 매체에 의해서 또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다고요? 이게 되게 슬픈 사실인데요. 그 중앙일보가 오보를 내고 나서 이제 부산 MBC를 포함해서 그 경남 지역의 지역 일간지들이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지역 일간지 중에는 이제 전시관 쪽 입장을 받아서 금동관은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던 신문사조차도 중앙일보 그 내용을 받아서 알고 보니 모조품이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 언론사들은 오보 정정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니,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를 인정하면 되죠. 왜 못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시관 쪽에서 당황했던 부분은요. 그 전시관 쪽에서 중앙일보 기자에게 한 번도 이제 이 금동관을 비롯해 부부총 유물들이 가야 보물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면 가야 보물로 또 둔갑이 돼서 나오는데요. 이게 현지에서의 입지 양상 자체는 이제 가야와 유사한데 조사된 유물 자체는 신라 문화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서 가야 유물이라고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쪽에서는 또 가야 보물이라고 명시를 해서 이 부분도 되게 당황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보도 제목이 가야 보물이었잖아요. 가야 보물 90일간의 슬픈 귀양. 근데 가야 보물이 아니라는 얘기군요. 자, 전시회는 1월 12일까지라고 했으니까 끝났고요.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이게 지역 전시회인데다가 오보까지 겹쳤으면 전시회에 타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그 중앙일보 쪽에서 오보를 내긴 했지만 그 일면 톱 기사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 높아져서요.
그 전시회 그 관람객들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요. 뭐 잘못된 내용이라도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오보였습니다. 자, 좋은 사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바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 말씀드리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관한 퀴즈였습니다. 과거에 막말 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소설, 고대 소설과 관련해서 뭐 아무개와 성관계를 맺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소설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춘향전이었습니다. 뉴스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